예. 오늘 이제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은 민주당 부산 수영시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여기 이쪽만 좀 줄여주세요. 이쪽만.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최근 시사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제 그걸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초심님이 박상학 응징한 거 그 영상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지금 당장 볼까요? 아니요. 오늘 그 송파경찰서에 이제 박상학이가 자진 출두를 했대요. 자진 출두를 했는데 압수수색은 거부하고 자진 출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상학이가 왔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송파경찰서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박상학이를 향해서 또 이제 응징의 왕펀치를 또 초심님이 이제 날려주셨죠. 예. 근데 박상학이가 지금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 연합, 예. 그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막 급속히 나빠졌다가 조금 뭐 다시 좋아질 기미는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삐라를 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죄랑 비슷한 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적죄? 네, 이적죄가 뭐냐면 우리나라와 적국이 있잖아요. 뭐 북한을 적국이라고 표현하기로 적이 있다고 해서 적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불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이롭게 하면 이제 이적죄라는 아주 중형에 처해져요. 그걸 이제 이적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삐라를 뿌림으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게 자기네 자존심의 문제니까 도발할 수 있으면 그 도발을 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시민의 안전도 위험하지만 군도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적죄 검토도 가능해. 이건 이제 극단적인 범죄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규제하고 규율하는 법이 우리가 흔히 있는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교류에 관련된 걸로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법. 그러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하는데, 이 사건은 뭐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뭔가를 북한에 건너갈 때, 북한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북한에 뭘 줄 때는 꼭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죠. 죄송해요. 아까 군 이적죄가 나왔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삐라라는 거는 삐라도 보내고 무슨 쌀도 보내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거는 북한에 보낼 때는 실제 엄밀히 말하면 그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삐라를 뿌릴 때 뭐 풍선 같은 걸로 보내잖아요. 그게 또 항공법에 걸립니다. 항공법. 네, 항공법에 걸려요. 그래서 항공법이라는 건 예를 들면 비행물체 같은 거를 띄울 때, 그러니까 관할청에다 승인을 받아야죠. 관할청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는? 잠깐만요. 제가 요것도 장관님께, 국토부 장관님께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임받은 사람들이 뭐 관할관청으로 위임받을 수 있겠지만 최종 신고 받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네, 그러니까 그 항공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은 그렇게 법률 위반을 받아서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의 의지가 문제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 처벌하는 건 아니고, 뭐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 안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전혀 안 했는데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법 위반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항공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지금 박상하이가 얘기하는 게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박상하기를 옹호하는 김태규 부장판사인가요? 그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거를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김태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를 풍자하는 그 전단지 뿌린 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또 내린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의 표현의 기준의 자유는 잣대는 뭔가, 이런 것도 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 일반법으로도, 그러니까 헌법 그 밑에 하위법으로도 표현의 자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나 그 기준이나 근거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판사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판사님 페이스북은 바로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내리셨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바로 내리셨다고. 이제 자기가 한 일이 그 내리셨다는 걸 보면 스스로도 뭐 떳떳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헌법상 자유는 맞습니다. 근데 모든 이제 자유라는 걸 권리라고 본다면, 권리를 개개인이 무한히 행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상대방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정말 무슨 우리나라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표현의 자유로 이득신 작가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죽이면 안 되는, 그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37조 2항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도 하지만 헌법이 그걸 제한할 수 있다라고, 뭐 그게 흔히 말하는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람의 생명 이런 걸 해치면 그건 보호해줄 수 없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률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비례 원칙도 있고, 이익이 어디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면 그걸 비례한다는, 그러니까 저울로 재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표현의 자유라는 걸 뭐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공공의 이익과의 저울질을 했을 때 아마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개량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거기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도발 행위로 인해서. 그런데 도발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 뭐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주민들에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37조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국가 뭐 안전보장, 공공의 이익 있고, 그 잣대를 약간 어떻게 보면 법관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들이 봤을 때 아까 그 누구냐, 그 판사님이 김모 판사님께서 이때는 표현의 자유 침해고 이때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요,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연한 거라고 많이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삐라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안 돼, 돼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개개의 모든 행위들을 규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 대원칙이 있어요. 법원칙이. 이익이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 이익이 충돌할 때, 네.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예를 들면 국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너무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국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산업적이나 GDP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기후나 환경이나 오염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상식적이고 일단 가치가 평균적인, 가치 평균적인 이제 그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패러디한 건 유죄고 북한 주민들에게 뭐 그런 것들 보내는 건 무죄고 이런 게 아니다. 예. 작년에 조국 교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조국 교수 사건에서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구속됐다가 지금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제 보석된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런 표창장 위조 같은 사문서 위조? 아니면 표창장 위조가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 표창장 위조. 일단 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실제로 사문서 위조를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규정, 그다음에 뭐 범위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문서 위조를 가지고 사실 구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법에 사문서 위조가 나와 있고 사문서 처벌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죄이긴 한데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 사람이 무슨 다단계 사기를 쳤다거나 거액의 무슨 뭐 대출 사기를 했다거나 하면 구속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피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 잔고증명서를 그 위조했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경제적인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우에 사문서 위조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엄하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 의전원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를 할 여지고 공무집행 방해라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속을 이제 뭐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옛날에 신정아 씨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이화여대인가 어디를 그 위조된 사문서로 해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졸업장을 갖고서 그 미국 유학 그래서 뭐 그리고 어쨌든 그 이화여대와 관련된 뭐 교수 임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그때 무죄가 됐어요. 왜냐면 아무리 위조해도 그 과정 속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못 걸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오늘 저희가 교통에 방해가 되나 나오셨나봐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설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 공무집행 방해가 유죄가 안 될 여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뭐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단순히 사문서 위조만으로 이걸 이렇게 구속한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충분히 불구속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뭐 범죄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검찰이 좀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하고 무리하게 또 구속 수사를 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보다는 오히려 사문서 위조 행사가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행사로 인한 다른 그 후의 범죄들의 근거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하지? 무기가 되니까요. 위조해서 그걸 행사를 했는데 그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엄청나게 침해한다거나 도구가 수단이 되는 범죄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죠. 크게 되는 거. 그렇군요. 예. 그 며칠 전에 김경수 지사 그 닭갈비 재판 그게 문제가 된 바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전 이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뭐 김동원 씨인가 뭐 드루킹 김동원 씨 그 드루킹 사건에서 이게 갑자기 닭갈비 재판이 문제가 됐는데 쟁점이 됐는데 닭갈비 한번 먹으러 가시죠. 그럴까요? 유명한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 원래 닭갈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걸 계속 닭갈비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팀하고 닭갈비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번개 한번 때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닭갈비가 우리가 이제 또 너무 김경수 지사님 사건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잖아. 매크로 돌려가지고 여론 조작했다라고 지금 이제 재판 받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공모 우리 드루킹 씨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그 매크로를 김 지사님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매크로 돌리는 거를 이걸 시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매크로로 돌려서 여론 조작하는 걸 김경수 지사가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1시간 동안 막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 매크로 시연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매크로에 구동되는 걸 시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김경수 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아니다.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 우리는 닭갈비를 먹고 이제 닭갈비가 나옵니다. 닭갈비를 1시간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매크로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증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무슨 이제 특검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를 먹은 건 맞다. 근데 따로 먹었다. 지사님이랑 상관을 따로 먹고 김경수 지사는 여기 어디냐 그 산채라고 하는 자기들 무슨 장소가 있나봐. 거기 와서 브리핑 듣고 그러니까 드루킹 씨 말처럼 그 브리핑 듣고 그다음 시연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 닭갈비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먹은 적이 없다. 포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말씀처럼 닭갈비를 같이 먹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닭갈비 사장님. 그래서 막 뭐 검찰에서 얘기한 게 25번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게 다 나와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닭갈비 사장님이 25번 테이블이 없대요. 없어. 25번 테이블도 없고 포장용 테이블. 포장용 테이블이.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서 닭갈비만 먹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 결제에는 닭갈비만 결제돼. 그 15인분. 근데 사장님 말씀이 닭갈비만 먹는 사람이 어디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볶음밥 다 먹는다. 볶음밥 결제가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먹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들은 닭갈비 먹고 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또 볶음밥도 먹고. 그러니까 상식이 그렇지. 약간 범은 상식이거든요. 닭갈비 먹으면서 15인분을 먹으면서 한 명이라도 볶음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닭갈비 사장님의 진술은 너무나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거짓말일 수가 없는 얘기들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면 닭갈비 사장님 말씀이 맞다. 거기다가 그러면 그 김경수 지사님 쪽 말씀처럼 1시간 동안 밥 먹었을 거고 밥을 뭐 10분 만에 먹진 않았으니까 1시간 반 먹었을 거고 그리고 브리핑 듣고 바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검 쪽에서 뭐라고 해야지 수세에 몰린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수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특검에 보고를 하면 그때 닭갈비 사장님이랑 통화한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닭갈비 사장님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보고를 한 거예요. 25번 테이블에서 뭐 먹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그 이제 닭갈비 사장님이 그 검사한테 수사관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그때 거짓말하고 지금 얘기한 게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닭갈비 사장님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보고서에 적힌 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증언하신 내용처럼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더 수세에 몰린 거예요.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위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그러니까 최초의 닭갈비 사장님이 증언한 내용대로 수사 보고서를 쓰지도 않았고 또 그 닭갈비 사장님이 와서 또 증언도 최초의 증언대로 최초의 수사 보고서를 진술한 대로 재판정에서의 증언도 그대로 똑같이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볶음밥이 굉장히 재밌지만 디테일하고 재밌는데 뭔가 개그 소재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렇다면 특검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뭐 특검을 특검할 일은 없을 거. 그 사실은 규명이 돼야지. 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꼭 무언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지 그 다음 사건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특검의 조사에 있어서.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특검은 검찰에 소속된 기구가 아니잖아요. 특검은 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 기구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정도. 그렇다면 특검을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혹시 이 감사원이나 아니면 어떤 정부 조직에서의 감찰을 혹시 할 수 있나요? 그런 감찰 같은 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대부분 그 특검의 수사관들이거나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수사는 검찰이 나와서 직접 하거든요. 기본적인 어떠한 수사 자체는. 그래서 그분이 검사라면 가능하겠죠. 가능은 한데 변호사라면 조금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그 수사관이 검사였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수사관이 검사였다면 가능한데 수사관이 만약에 변호사가 특검으로 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일당들 누군지 아세요? 저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자유연대라고. 자유연대를 이끄는 사람이 이제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연대라는 이런 부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 김상진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을 두 번째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버는 세계에서 개인으로는 1등 안정권 그 다음에 3등이 강용석. 예. 안정권의 안정권의 GZSS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 예. 근데 걔네들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퍼뜨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랄지 뭐 선정적이고 왜곡된 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여요. 예. 그래서 광고가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으니까 이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슈퍼챗 쏴주세요 막 이래요. 현질하는 거예요? 현질. 그러니까 뭐 혹시 이제 별풍선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슈퍼챗. 슈퍼챗. 그게 슈퍼챗이 왜 슈퍼챗이라고 하냐면 창에서 저렇게 보이면 우리 창 있잖아요. 저기 맨 위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가 뚜렷하잖아요. 채팅창인데 숫자가 뚜렷하게 크게 보인다는 슈퍼챗이라 그래요. 잘 보인다고. 예. 크게 잘 보인다고. 저게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슈퍼챗 쏘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데 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김상진 채널하고 안정권 채널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계정 자체를. 네, 계정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저기 진영으로서는. 왜냐면 아니 그냥 그 보수적인 극우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왜곡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게 조중동이고 그걸 또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를 정치인들이 그거를 또 그대로 읊어내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우리 집회를 막 방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만한 뭐 어떤 규정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아까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가지고요. 참 뭔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제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신고를 하면 또 다 받아줘요. 참, 그 현장에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로 누구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너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저렇게 떠드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상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또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법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도 되게 속상한데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뚜렷하잖아요. 윤석열 퇴진, 검찰 개혁 뭐 이런 목적을 갖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자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희 집회를 방해하는 거. 저희의 집회를 방해해야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슈퍼챗을 빵빵빵빵 쏴주니까. 저자들 채널의 안정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억 7천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3월 달인가? 예.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이 1억 3개월 평균 매월 1억씩이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슈퍼챗 2위 3위 유튜브 슈퍼챗 2위 3위 개인으로서는 1위에 개인으로서는 1위. 그리고 하나는 1위가 진짜 세계 1위는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뭐 그런 데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일본이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지. 그러니까 다 벌떼처럼 달려드나 봐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뭐 처벌받는 게 걱정도 안 되고 처벌 그까짓 거 받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익이 나면. 이게 1년 연봉이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1억 7천 뭐 3개월 평균 1억 뭐 매월 벌금 좀 내도 얼마든지 남는 장사 아닙니까? 벌금 그까짓 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정말 억울하게 처벌 받았어요. 제가 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막 벌금 막 쏴주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MBC 스트레이트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저희 부모님이 극우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데 용돈을 드리면 저쪽에다가 슈퍼챗을 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용돈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드리면 또 저 슈퍼챗 쏴줄 것 같고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다단계에 가서 막 물건 사시는 것만 답답해 있는데 슈퍼챗도 답답하네요. 기발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이제 박정희 향수를 자꾸 자극하고 한 쟤네들이 그래요.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고 뭐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게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덕이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박정희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욕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을 틀어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죠. 쟤네들이 하루 종일 국민교육헌장을 틀어줘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서 알고 보니 이 땅에 태어난 건데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하다 보니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그냥 둘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거 뭐 이런 거죠. 뭐 무슨 민족중흥의 사명을 타고 태어나요. 지금 집시법에서 한 번 집회 신고를 하면 최대 며칠까지 가능해요? 며칠이 가능하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집회 신고를 하는 걸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집회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가 뛰어가는 거지 집회 신고를 하러 가진 않거든요.
만약에 집회 신고에 대해서 어떤 장소를 특정을 하잖아요. 집회를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뭐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서초동 대검찰청으로부터 뭐 정문 뭐 100m 아니면 50m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회를 신고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특정하라고. 그러니까 일대 하면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대로 하면 안 되고 딱 정해야죠. 뭐 법원 옆 뭐 몇 미터, 우리도 그렇게 신고했을 텐데. 그러니까 특정해서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하면 아니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게 약간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받아줄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막연히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고검 정문 앞, 뭐 이런. 신고 안 하시나 봐요. 신고 누가 하세요? 신고 저기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아하. 우리 앞으로 신고는 백은종 대표님께. 우리 모든 신고는 여기 집회 신고는 다 초심님이 하세요. 여기 뭐 이제 변호사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변에 저 불법 현수막들 정말 미치겠어요. 저 현수막들을 보면 저 현수막들을 어떻게 뭐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나 근거 같은 거 없나요? 저거 현수막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저 띄워버리면 안 되나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이제 저희가 원래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개처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벗어난 게 집회 장소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붙어 있는 건 우리가 집회를 신고한 장소 내에서는 현수막을 붙이는 거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회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 현수막이 모두가 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 윤석열을 뭐 사형시켜 이런 내용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 그런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공권력이 움직이는 건 그냥 가위 들고 와서 잘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또 와서 개고하고 너 잘라라라고 그러니까 뭐 철거하라고 얘기하기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냥 자르면 그것도 집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걸 자르는 게 구청에서 자르는 게 불가능한데 한 건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법원에 청구해서 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잘라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구청에서 집회 내에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구청이 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데, 이런 저기 다 신고된 장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철거하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럼 또 자르면 또 설치하니까. 자르면 또 설치하고. 제가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와서 저도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이죠. 뭐 그때 군사법원이라는 거를 그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 안 했죠. 뭐 군사법원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저는 군사법원이라는 게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군대가 있는 나라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군사법원이라는 게 있는 제도, 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뭐 심지어
군사 대국인 뭐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일 뭐 이런 나라도 없고 프랑스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일본도 없을 테고.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군사법원 제도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 1954년에 처음으로 군사법원이 도입됐더라고. 54년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개헌을 했을 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우리가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 군사법원이라는 걸 설치를 한 건 같습니다. 그거는 제정 이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제정 이유는 모르겠는데 54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개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도입이 됐어요, 군사법원이. 그리고 9차 개헌 때까지 군법회의라는 명칭으로 있다가 우리 87년도 헌법에서 이제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군사법원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군사법원법인데 이건 있을 수 있지. 거기에 보면 군사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군사법원법을 없앨 수는 있죠. 군사법원이 만약에 있게 되면 군사법원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나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법원에서도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군사법원이라는 걸 둬서 왜 군인들은 왜 군사법원에서 왜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그런 판결이나 이런 걸 내리게 하는지. 아까 제가 이걸 추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전 국가지 않습니까? 네, 정전 국가라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참 제가 군사법원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특별법들은 대부분 이제 특별법원이죠.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의 권한, 그러니까 군인의 권한을 더 많이 제한하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더 많이 제한하는 부분들을 변명하자면 뭐 없애도,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전 국가이긴 하지만 군사법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안 된다는 거는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는 북한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의 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유지하는 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작가님 말씀처럼 군사법원이 없더라도 전혀, 그러니까 형벌작용이나 그런 작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군법,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장과 또 군사법원에서의 군검찰 뭐 이런 사람들도 군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육군 대장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육군 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군 검찰의 계급 또는 군사법원장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실제로 자신들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눈 감아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늘 얘기하는 공수처법이 그런 이유로 뭐 일반 검찰에서도 그게 군 검찰이 아니라 일반 검사 조직에서도 누가 이렇게 자기 직급에 있는 부장 검사를 뭐 하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 꼭 군사법원이라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개되지 않은 어떤 법정 내에서는 더 심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그래도 공수처법에 조금 더 희망을
거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군사 법원을 폐지하자는 논의보다는 만약 그런 폐해라면 공수처법을 활성화해야지. 진짜 만약 우리가 군사법원을 폐지하자고 하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난리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폐지 마냥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우선은 차츰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우선은 공수처법으로 규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사실상 만약에 폐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근거나 이런 것 부분들이 현재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거를 폐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항도 많이 클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 형성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그거 뉴스 보셨어요? 네, 나이스그룹이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대단하셨어요. 네. 그 부회장 아들이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1인실 쓰시고. 네. 아니 보통 저는 군대 하면 그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자대 배치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차례 받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1인실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1인실을 쓰고 황제 복무를 했다는. 그리고 선임들한테 빨리 시키고. 선임들을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교들이 개를 위해서 이제 뭐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되게 그게 사실이 밝혀진 걸 떠나서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나이스 회장님이 그 정도였으면 다른 재벌집 아들은 더한 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더했으면 더했지. 그리고 다른 재벌집 아들은 그냥 군대를 안 가버렸죠. 이명박 대통령 안 가시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법을 떠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좀 좌절감? 그런 거 저 느꼈어요. 저는 군대 안 갔는데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갔다는데 맨날 얘기 들으면 고생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 뭐 어디서 뭐 발을 동상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만 듣다가 1인실을 쓰시고 선임병에게 이렇게 빨래를 시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일반 사병이 놀랐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 이건 황제 복무잖아요. 황제 복무. 그래요. 황제 복무. 그렇게 이제 근데 감찰 결과가 국민들 더 공부를 산 게 뭐냐면 해당 병사는 배려가 필요한 무슨 피부 질환을 앓고 있고 무슨 배려가 필요한 그런 병사여가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 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법적으로 다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군형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군형법이 등장하죠. 일반 형법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네, 이제 좀 무겁게 처벌받죠. 더 무겁게. 우리가 한 대 때려도 한 대 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대 때렸으면 벌금 낼 걸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분이 황제 복무를 하시면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지 이탈을 했다고. 그게 범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받으러 밖에 이제 민간 병원 진료받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랑 식사하고 자유롭게 사신 거예요. 영원히 자유로운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인들은 자유로워도 되잖아요. 비군인들, 군인이 아니신 분들은 저렇게 집회도 해도 되고 이렇게 가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은 이렇게 근무지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셔가지고 처벌받으실 것 같아요. 근무지 이탈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피부병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 피부병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막 병원에 가서 입원했잖아. 아직 진단서 안 냈다더라고요. 그것도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안 가려고 입복 광고 다 범죄듯이 이렇게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지고 뭐 조기 전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선배들, 그 병사의 그 선임들이나 그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제 나이스 그룹 부회장의 무슨 돈을 받아먹고 아들 뭐 그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먹고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돈을 받고 특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저는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우리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 장군님 예하 우리 장병들한테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물어보시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근무를 이탈한 건 실제 그 선임병들이거나 지휘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를 하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 범죄 행위를 도와준 사람들은 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교사범이 교사는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 공범들이 될 여지가 제일 많고, 첫째 뭐 돈을 만약에 뭐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돈 받는 건데 사실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도 계좌로 이체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알선이나 수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이라는 뇌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다면 뭐 직무유기,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그 뭐라고 해야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이 사병 회장님 아드님의 범죄 공범, 요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초심님이 또 분노의 응징 목소리를 또. 정의로운 사람이 유문정 검사에 없단 말입니까? 왜 저희는 정의로운 검사를 찾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해서 희생된 방송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마 수십만 명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까지 물려주시겠습니까? 최대의 자, 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요새 추미애 장관님 심기 좀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 장관님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추 장관님의 팬으로서 윤석열 총장님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높으신 분한테 퇴진하라 말하는 우리 초심님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제가 존경하는 추 장관님을 좀 심기를 너무 어지럽히지 않으시고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그 노덕봉 선생님이나 정대택 선생님이나 또 이제 안소연 선생님, 이제 이분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와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개인 이제 윤석열 가족 그 측근들, 뭐 가족들의 비리 또는 측근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이가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게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또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조금 요즘 좀 조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면서 또 정치인, 정당인 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변호사님의 의중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만 정확하게 분리를 해도 지금보다
검찰이 이렇게 집중된 권력에서 조금 더 수평화된 그런 권력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 그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독점된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분산해서 또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검찰에는 또 뭐 말씀하신 대로 기소위원회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 기소권이 또 남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소권이라는 게 뭔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소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뭐 기소유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어쨌든 이게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득신 작가님이 범죄를 딱 저질렀어요. 딱 저지르면 저 안 저질렀어요, 사실은. 사랑의 상처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는 많이 줬을 게 이제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이 딱 경찰이 먼저 딱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조사를 해요. 근데 경찰이 딱 보고 범행 현장을 봤어요. 이 작가님이 누굴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가서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인지수사. 수사관 경찰이 눈으로 딱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수사를 했다. 인지수사.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찰은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은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해요.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고소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발을 아무나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쟤 맞는 거면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고소든 고발이든 거는 수사관 기관이 아닌 사람이 이제 수사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범죄 단계에서 수사라고 하고 이제 재판 절차가 따라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막 수사를 막 하다 보면 사실 억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살짝 나쁜 마음으로 얘를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안 맞았는데. 그럼 법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수사는 시작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소 불기소 할 때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하라고 하면 불기소. 그럼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에서 딱 끝나는 거 불기소. 그 법원에 갈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건 범죄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소. 그러면 일단은 불기소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 범죄 요건이 성립이 안 돼라고 하는 건 불기소고, 범죄 요건은 성립이 되는데 이걸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으로 할 거냐, 그게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이런다는 건가요? 네. 이제 기소는 수사부터 이제 재판 절차 과정에서의 의미고,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고인이거나 이제 피고인과 피의자가 다른 게 뭐냐면,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있을 때 피의자, 법정에 갔을 때 재판 받을 때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잖아요. 그 자유로울 권리를 제한하는 게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재판에서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롭게 뭐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자유를 보장된 사람이거든요. 피고인이든 피의자든지. 그런데 그걸 제한하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 거.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속의 의미와 기소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하든 아니면 수사 단계든 구속은 얼마든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범죄를 은닉할 뭐 이렇게 증거를 없앨 것 같고,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발부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죠. 구치소에. 그 기소유예라는 건 뭐예요? 그럼 기소유예. 이게 기소와 불기소 약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범죄가 아까 혐의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면 불기소 안 되는데, 기소유예는 이렇게 바카스를 하나 훔쳤어요. 바카스 하나 훔쳤어. 분명히 범죄 많잖아요. 절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얘를 처벌해, 그러니까 법원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이거 또 돈도 내고 막 이랬으면 법정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검사님의 그때가 아주 뭐라고 하지, 큰 권한이죠. 재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사님의 권한으로 법원 보내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거. 범죄는 맞는데.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또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시간 내주셔서 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시간 내주셔서,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주셔서 온다고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하고 함께하는 이 윤석열 퇴진 관련된 윤석열 퇴진 관련된 이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이제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 집회 현장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